오늘도 김도연은 바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으로서 그의 삶은 칼 같은 스케줄과 완벽한 계획 속에 움직였죠.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지만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라 생각하고 받았어요. 김도연님 맞으신가요? 여기 서울 미래요양병원인데요. 저희 병원에 계신 신원미상의 노인분이 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당신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 가족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으신 것 같군요. 전화를 끄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해 전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죠. 죽었거나 떠났을 사람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일정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다시 같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또 이틀 후에도. 도연은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마지막 전화에서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노인분께서 때때로 도연이라는 이름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칼에 거절하려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었어요. 정말 그 사람일까? 마지막으로 본 지 15년 아버지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쓸모없는 기억 조각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주 금요일 도연은 차를 돌려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312호 병실 앞에 선 도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선 그냥 돌아가자라는 목소리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했지만 결국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도연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흰 병원복을 입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햇살이 노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매. 도연은 숨을 들이켰어요.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15해 전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 김윤석. 혹시 저를 아십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말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치매 초기 증상과 함께 뇌경색 후유증이 있으세요. 말씀도 더듬거리시곤 하시죠. 도연은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기억 속에 강인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몸과 쇠약해진 모습만이 남아있었죠. 도연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저, 김도연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15해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을 알아볼 리 없었죠. 아버지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 몰라보겠지. 도연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비는 정산하고 출구로 향하면 되겠죠. 그는 병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이는 시험 잘 봤을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노인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분명 그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의 중학교 시절 첫 전국 모의고사를 보던 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죠. 그날 밤 아버지는 도연에게 처음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도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다시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도연은 마음속 갈등을 느끼며 병실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병원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물었죠. 담당자는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김윤석 씨는 약 3년 전 홍대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당시 신분증이 없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자신의 이름만 말씀하실 뿐 다른 정보는 기억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보호해왔어요. 도연은 말없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3년이라. 그전에는 어디서 지냈을까? 15해 중 12회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밀렸습니까? 국가 지원으로 기본적인 치료는 받고 계셨어요. 하지만 특별검사나 재활치료 같은 부분은 제한이 있었죠.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내 병원비를 정산하고 출구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의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병원비도 처리했으니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 됐죠. 하지만 병원 복도를 걸어가던 중 문득 한 병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려 안을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시판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옆 침대에는 10살 남짓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듬거리는 손으로 자신의 디저트를 소년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먹어. 달아서. 좋아.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디저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그 아이는 누구죠? 병실 밖에서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 민성이요? 같은 병실 쓰는 아이인데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어요. 김윤석 씨가 특별히 챙겨주시죠. 아이도 그를 따르고요. 거의 아버지같이요. 도연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이 왜 이리 낯설면서도 익숙한지. 도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도연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무거웠어요.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진 기분이었죠. 아버지와 소년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지난 주말의 일을 잊으려 했지만 자꾸만 아버지와 소년의 모습이 마치 해결하지 못한 수학 문제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의실에서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김 팀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동료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재빨리 훑어보며 전문가다운 대답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남의 것처럼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의 책상 위에는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방금 병원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급하다고 하시네요. 비서의 말에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래요양병원이라.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는 서둘러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노트 한 장과 법적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아이는 나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연이라면 부탁할 수 있겠지. 도연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위임장은 민성이의 임시 보호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일까? 15년간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전화를 들어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김윤석 씨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뇌경색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년 민성이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마지막 의지하던 사람마저 사라질 상황에 놓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민성이는 어떤가요?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김윤석 씨를 많이 의지했으니까요. 사회복지사가 함께 있긴 하지만. 통화를 마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해가 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도연은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 일정을 내일로 미루라는 지시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이 왜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병원 중환자실 앞 도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작고 무력해 보였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민성이가 도연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에요?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야. 민성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아들 얘기 가끔 했는데. 진짜 오셨네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간호사가 다가와 도연에게 말했어요. 김윤석 씨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유품 정리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연은 천천히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사물함과 침대 옆 작은 책장이 전부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벌의 옷, 낡은 지갑,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 도연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12년 전이었어요. 오늘 도연이 생일. 전화할까 망설였지만 아직은 안 될 것 같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보였어요. 오늘 도연이 회사 입사했다는 소식 들었다. 멀리서라도 응원한다. 도연이 승진했다네. 자랑스럽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을까? 누군가를 통해 자신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3년 전부터는 민성이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옆 침대에 아이가 왔다. 나처럼 혼자인 것 같다. 민성이 오늘 처음 웃었다. 내가 건넨 사탕을 받고서. 도연이랑 가봤던 곳. 여긴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공원에 민성이와 함께 갔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페이지에는 자신과 민성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그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저씨 얘기 많이 했어요. 민성이의 목소리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병실 문간에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니? 아들이 정말 멋있다고요. 똑똑하고 성공했고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고. 민성이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고요. 매일 밤 그랬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물러선 것임을. 자신이 원망했던 그 세월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던 결론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죠. 그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로비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김도연 씨, 잘 오셨어요. 간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윤석 씨는 밤새 상태가 조금 안정되셨어요. 의식도 간간히 돌아오곤 하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민성이가 그를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았죠. 오늘은 학교 안 가니? 선생님이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 쉬어도 된대요. 민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잠시 후 그는 복도로 나와 병원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긴 대화 끝에 민성이의 임시보호자 신청서를 작성했죠. 법무팀장으로서의 경험이 서류 작성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맡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요. 사회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돌볼 기회를 다시 얻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도연은 민성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 나가볼까? 점심도 같이 먹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선선했죠. 민성이는 조용히 음식을 먹다가 문득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랑 같은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우리 둘 다 챙겼거든. 민성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너를 소개해준 거야. 그리고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하셨어. 나도 그래.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문득 이 순간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랬어야 했던 것처럼.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민성이가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의 온기가 도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는 결심했어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할 것이고 민성이의 정식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아버지 곁을 지킬 것이죠. 병실로 돌아오자 의사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김윤석 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요. 의식도 점점 또렷해지고 계시고요. 도연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는 아버지와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들,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 이제는 모든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에 한 달간의 휴직계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도연은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잠시 가족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진실되게 느껴졌죠.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미안해요. 찾아보지 않아서.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하니까요. 민성이의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도연의 법률 지식과 사회적 지위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리평가와 가정방문 심사를 거쳐 임시 보호자 지위를 얻었죠. 이제 민성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도연은 손님방을 정리해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몄어요. 심플한 침대와 책상, 아이가 좋아할 만한 포스터 몇 장으로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민성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말 제 방인가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도연의 삶에 새로운 리듬을 가져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숙제를 도와주고 빨래를 개는 소소한 활동들. 이전의 바쁜 일상과는 전혀 달랐지만 도연은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병원에 갔어요. 아버지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었죠. 도연이 휠체어를 밀고 민성이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은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훈훈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성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아저씨. 그게. 아이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도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도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물론이지.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성이의 방 창문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도연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입양학 정서와 함께 작은 액자였죠. 민성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오자 도연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성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책상 위에 있는 선물 봤니? 민성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액자를 들고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도연과 민성이 그리고 병실 벽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사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날짜와 함께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성이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도 가족이 된다는 증명이야. 오늘 법원에 가서 마지막 서명을 하면 끝이 나지. 민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 내 아빠가 되는 거야. 도연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넉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는 법무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제 집에서도 간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연이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하실 수 있대요. 우리 집으로 모시려고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 민성이 입양이 오늘 최종 승인돼요. 정식으로 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좋다. 가족. 도연은 아버지와 민성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그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떠난 이유, 찾지 못했던 이유. 이제는 모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셋은 작은 케이크로 특별한 날을 축하했습니다. 민성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양초를 불었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도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내 삶을 지켜준 사람. 아버지,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볼게요. 당신이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민성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게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연의 집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단절로 시작했던 이야기는 이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채워졌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도연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